우리 지난 시간에 수열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했어서 수열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단 말이야. 수열. 정의는 두 가지였어. 첫 번째는 수열의 고등학교적인 정의. 수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다. 수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 이게 수열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수열을 어떻게 푼다? 나열해서 풀면 된다. 그래서 나열해서 뭘 찾는 거야? 규칙을 찾는 거야. 이게 수열을 푸는 방법과 목적이었다고. 두 번째, 수열의 정확한 정의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였다.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등차 수열은 함수는 함수인데 무슨 함수냐면 1차 함수였다고. 오늘은 등비 수열을 배울 거야. 그럼 등비 수열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럼 등비 수열은 무슨 함수냐? 수월에서 다루었던 지수 함수예요.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의 일부야. 자, 우린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역시 문제를 통해서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3-1번부터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문제를 풀면서 뭔가 잘못 잡았는데? 이상한데? 자, 13-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열된 등비 수열이 있대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 땡땡땡땡, 그래서 마이너스 486. 자, 얘가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었어. 등차, 같을 등, 차가 똑같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등비 수열은 뭐겠어? 비가 같은 수열이야. 실제 나열된 규칙을 봤더니 계속 일정한 값을 곱하고 있잖아. 얼마씩 곱하고 있니? 마이너스 3을 계속 곱하고 있는 건 쉽게 눈에 보일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의 규칙은 뭐냐라고 한다면 B가 일정한 거고, B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일정한 값들을 계속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곱하는 값이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 곱하는 값이 마 3을 곱한 거고, 곱한 값이 마 3을 곱한 거야. 그러면 이거 다음 숫자는 얼마 됐어? 여기다가 마 3을 곱한 거니까 162가 될까요? 그러면 이 다음 숫자는 다시 여기다가 마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 3을 얘가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 몇 번째 항인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항인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80이지 아니라 훨씬 더 큰 수면 이렇게 나열하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열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고. 얘는 첫 번째 보이는 숫자니까 A1이라고 놓고, 얘를 A2, A3, A4 이렇게 놓는다면 A2는 A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한 차를 공차라고 했고 D라고 나타냈죠. 그럼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서는 일정한 B를 공비라고 하고요. 공비, 그것을 R이라고 쓸게. 그러면 A2는 A1에다가 R을 곱한 거야. 공비를 곱한 거야. 그러면 A3은 A2에다가 R을 곱한 거고, A4도 A3에다가 R을 곱한 건데, 그럼 그렇게 보면 결국 A4라고 하는 것은, 이 A4라는 값은 A1에다가 걔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A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거다? 하나, 둘, 세 번 곱한 거다. 그러니까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 A4가 되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 A4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면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얘를 가지고 값을 나열해주면 A는 첫 번째 항이니까 2네요. 2. R은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의 일반항은 2 곱하기 마3의 N-1제곱인 거고,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486이 되는 N의 값을 구하면 실제 6인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등비설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는 걸 외워야 되는데 다시 등차수열과 같이 얘기할게. 등차수열은 차의 관계니까 만약에 그 수열이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 유식한 건 아니죠. 한글을 사랑해야 되니까 영어로는 arithmetic progression인데, 그럼 그놈이 arithmetic progression이라 하면 등차수열이면 10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면은 뭐라고 되는 거야? 차가 똑같은 건데 항이 3개만큼 차이 나니까 3D다 이렇게 나타냈었단 말이죠. 그러면 등비수열이면 B가 일정한 거야. 보자고. 4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3번 곱해야 돼. 왜? 얘랑 얘가 항이 3개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1에다가 3 더하기 4잖아. 항이 3개 차이니까 R을 3번 곱한 거라고. 그러면 그놈이 등비수열이면, 즉 geometric progression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등비수열이면 이제는 10번째 항에서 나누기 7번째 항을 해버리면 항이 3개 차이니까 뭐가 된다야? R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10번째 항은 A7에다가 곱한 거예요. R의 세제곱을 곱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다시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이건 일반항인데 우린 이걸 해석할 때 수식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A1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항이 몇 개 차이인 거야? N-1개 차이니까 A1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런 의미로 바라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보자. A사가 마이너스 54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486 마이너스 186을 구하려면 그럼 여기다가 공비를, 즉 마상을 2번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4번째 항이었잖아. 거기다가 공비를 2번 곱했다는 얘기는 얘는 뭐다? 6번째 항인 거라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냥 해석을 다양한 각도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다양한 각도로 한번 해봤고, 등비설은 B에 대한 관계야. 즉 항이 몇 개 차이냐라고 하는 것은 공비를 몇 번 곱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문제들을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계속 13-1번 기초 문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 13-1의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2고, 8번째 항이 A8이 256이래. 그런데 이놈은 등비수열이다. 공비를 구하자. 이게 문제야. 자,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세요. 화살표를. 이거 등비수열인데, 자, 항이 몇 개 차이다? 항이 1과 8이니까 항이 7개 차이죠. 그럼 항이 7개 차이라는 얘기는 이놈에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는 거야? 공비의 7제곱을 곱한 거야. 등비수열이니까 곱한 거야. 그쵸? 항의 차이만큼 공비를 곱한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R의 7제곱이 이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28인 거죠. R의 7제곱이 마이너스 128이다. 이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28은 뭐의 7제곱인데? 마이너스 2의 7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공비 R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네요. 됐죠? 자, 항의 개수만큼 공비를 곱하겠다. B가 일정하다.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의 정의죠. 세 번째, 공비가 즉 R이 0.5, 2분의 1이고요. 여섯 번째 항이 A6이 14가 된다면 첫 번째 항을 구하시고가 문제니까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한 거다? 공비를 첫 번째 항과 얘는 항이 5개 차이니까 공비의 5제곱을 곱한 값이죠. 그냥 일반항 똑같아요. 그냥 A에는 등비수열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일반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반항 공식에 대입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또는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항과 얘는 항이 5개 차이니까 얘는 첫 번째 항에 R의 5제곱 곱한 값이야. 근데 그놈이 결국 A 곱하기 R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라는 얘기고 걔가 14래요. 그러니까 A는 14 곱하기 30이죠. 첫 번째 항이고요. 네 번째. 일반항 자체가 이제는 일반항 AN을 구했더니 그 AN이 3 곱하기 2의 2n 더하기 1제곱이래요.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항 얼마죠? 첫 번째 항은 n에 1 대입한 거죠. 어차피 수열은 함수거든. 수열이 함수란 얘기는 여기서 AN이 담고 왔다는 얘기는 A1은 n에 1 대입한 값이란 얘기니까 A1은 뭐야? 1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8, 24가 되네요. 두 번째 항은 A2는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돼. 2를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2의 5제곱. 32 곱하기 3이니까 96 나오네요.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공비는 4인 거다. 그러면 공비는 4네요. 자, 이게 네 번째 거를 푼 건데, 그런데 나는 함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처음에 이 얘기했거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 지난번에 강조했던 그 부분이었고, 그럼 등비 수열은 뭐다? 지수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자체가 A 곱하기 R의 n-1제곱 자체가 이 n을 x라고 놓는다면, 그쵸? AN을 fx, fn, 그러니까 n을 x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지수함수인 게 맞다 이거죠. 그럼 그때의 공비는 R인 건데, 그럼 뭐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AN이 2의 n제곱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열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이 수열 공비 얼마겠니? 2겠죠. 계속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이만큼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공비가 2라는 것은 쉽게 눈에 보여. AN은 2의 n-3제곱이면 공비 얼마일까? 이것도 2가 되거든. 실제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나열해도 괜찮아. 그럼 공비도 2야. 그러면 이 공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수적 관점에서는 그 지수함수의 밑인 거라고. 밑. 그럼 볼래요? AN이 2의 2n제곱이야. 공비 얼마일까?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얼마씩 곱하는 거야? 4를 곱할 거라고. 왜요? 2의 2n제곱은 결국 4의 n제곱인 거잖아. 그럼 이때는 공비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A에는 2의 1-2n제곱이 있어.
공비 얼마일까? 공비 4분의 1이죠. 아, 공비라는 건 뭐냐면 지수함수의 밑을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의 밑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아래에 있는 2랑 n 앞에 있는 개수의 거듭제곱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공비인 거야.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수열에 공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그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구해서 어떤 값을 곱했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비는 지수함수의 밑인 거고, 그럼 이때의 공비는 뭐야? 2의 제곱인 거라고. 됐죠? 지수함수의 밑이란 얘기는 그냥 요 아래에 있는 요 놈의 n 앞에 있는 개수에 대한 거듭제곱 2의 제곱을 공비라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공비는 그냥 2의 제곱인 거야. 바로 구할 수 있도록. 그냥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아, 우리 여기 지금 1번 문제는 그냥 기초 문제예요. 기초 문제. 아주 간단한 기초 문제였고, 자, 계속 기본 문제는 기초 문제니까 그냥 우리 천천히 그냥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별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등차만 잘하면 등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3-2번입니다. 13-2번. 두 번장이 9고요. 다섯 번장이 243인 등비수열이 있대요.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이 두 번장이 9래요. 9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243이다. 아, 우린 이 수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우린 이렇게 본다고. 등비수열은 비의 관계니까, 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항을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러니까 AR이 9고 AR의 4제곱이 243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항이 몇 개 차이라고요? 항이 3개 차이라고요. 항이 3개 차이니까 등비수열은 뭐야? R의 세제곱은 이꼴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다? 27인 건 눈에 보이죠? 이건 3의 제곱이고 3의 5제곱이니까, 그러니까 R의 세제곱은 27인 거네. 그러니까 R은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2는 뭔데요? A2는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죠. 등비수열 일반항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러니까 A2는 AR, A5는 AR의 4제곱. 그러면 AR이 9인데 R이 3이니까 A도 3인 거네요. A도 3이네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3의 n제곱이구나. 3의 n제곱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까지는 구했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몇 항이 729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다섯 번째 항이 243인 거 알아냈거든. 그럼 여기다가 공비만 한 번 더 곱하면 729잖아요. 공비가 3이니까 여기다가 3만 더 곱하면 72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 다음 항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섯 번째 항이다. 여섯 번째 항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세 번째, 이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등차 수열로 본다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런데요, 등비수를 본다면 많은 큰 숫자가 아니야. 되게 작은 숫자라고. 왜?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알지만 지수함수는 만약에 밑이 2인 지수함수면 x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얘는 공비가 3이잖아. 그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커진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봐. 여섯 번째 항이 얼마였어? 729였다고요.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나 3을 더 곱하면 돼요. 3 곱하면 그냥 2000 땡땡땡이 될 거야. 2000 땡땡땡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여덟 번째 항은 3을 또 곱하면 되는 거니까 대충은 6000 땡땡땡, 뭐 7000 넘을 수도 있어. 어쨌든 아홉 번째 항이보다 여기다가 3 곱하면 만을 넘어가잖아. 그러면 아홉 번째 항이 우리가 원하는 3번 정답이 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고. 굳이 거기에 있는 도구를 쓰지 않아도 이 정도는 고작인 거야. 고작인 거야.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나열해서 풀어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등비수열 되게 쉽지? 등차만 학습 잘하신 분들은 여기는 그냥 졸면서 수업 들어도 다들 이해할 수 있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이제 가보자. 자, 계속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등차수열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 한번 해볼까요? 등차수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끔씩 쓸게. 등차수열. 아리스메틱. 자, 등차수열이 나왔다면 첫 번째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는 b랑 같다. 등차수열 정의였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건 d다.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두 번째는 등차 중항에 대한 식. 가운데 항의 2배가 그 전항과 그 다음 항의 합이랑 같더라.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에 대한 식이었고,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 d, 물론 함수적 관점에서는 dn 더하기 땡땡땡.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표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랑 비견되는 놈은 뭐야? 등비수열의 정의죠? 다음 항과 전항에 b가 일정한 거다. 그 말은 이제는 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에서 전항을 나눠주면 걔가 일정한 b인 r로 일정하다. 이 얘기고, 물론 양변에 an을 곱해주면 결국 이 얘기는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등비수열. 물론 좀 더 활용해주면 얘랑 얘가 항이 하나 차이일 때 r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만약에 그냥 a10이 있으면 그럼 a10은 뭐에다가 a4를 곱한 거야. 그럼 네모에 뭐가 들어간다? r에 6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항이 6개 차이니까. 자, 이렇게 좀 더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등차 수열도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의 2배는 전항과 다항의 합이랑 같다. 그럼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은 등비 수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전항과 그 다음 항의 곱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2야. 공비가 3이야. 그럼 내가 6, 18, 54 이렇게 쭉 나갈 텐데, 그럼 생각해봐. 뭐야? 이거를 제곱해주면 2 곱하기 18이죠?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해주면 6 곱하기 5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 자, 오늘 배우는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의 표현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얘랑 얘는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현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인 거라고. 그러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관계가 없을까? 관계가 없을까? 관계가 있을 거라고. 관계가.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어. 등비수열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등차수열이 되고요. 등차수열에다가 미치 같은 지수를 씌워버리면 등비수열이 돼요. 자, 걔랑 관련된 문제가 13-3번 문제야. 3번. 다음과 같은 수열, 로그 AN, 즉 AN에 로그를 씌웠더니만 그놈이 등차수열이었대요. 그럼 AN은 등비수열인 거를 한번 보이래요. 그걸 보이래. 아, 이 얘기죠. 13-3번 문제는 첫 번째, 자, 로그 AN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는요. 이 얘기는 뭐냐면 로그 AN을 하나의 수열로 본다면 그 수열이 이 형태가 된다. 아니면 이 형태가 된다. 아니면 이 형태가 된다. 뭐 셋 중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란 얘기거든. 그럼 그 중에서 한번 두 번째 거를 이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를.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 수열 자체가 뭐야?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이거의 전항과 이거의 다음 항의 합이랑 같은 거라고. 그래서 한번 이 식을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뭐다? 2 곱하기 로그 AN 플러스 그거가 로그 AN과 로그 AN 플러스 2의 합이랑 같다 이 얘기죠. 헷갈리면 얘를 BN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 곱하기 BN 플러스 1은 BN 더하기 BN 플러스 2라고 쓰고 나서 다시 BN을 이 형태로 바꿔주면 당연히 요식되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말은 이 2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면 로그 AN 플러스의 제곱은 로그 AN 곱하기 로그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따라서 로그 AN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꼴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한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해주면 결국 이놈과 같은 거다. 아,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A는 등비수열인 거야. 됐죠? 즉 어떤 수열에 로그를 씌운 결과 등차 수열이면 그 진수들은 등비수열인 거라고. 그럼 박보에게서 이 진수들이 등비수열이 이루고 있으면 거기다가 로그를 씌운 그룹은 등차수열인 거라고. 이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인 거야. 관계인 거야. 자, 됐죠? 됐지?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 오늘 좀 약간 초반에 살짝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짝 졸지 마요. 졸지 마. 며칠 전에 내가 특강을 수업하다가 앞에서 두 명이 계속 졸고 있는 거야. 두 명이. 근데 내가 깨웠다 계속. 야, 졸지 마 계속 깨웠다. 근데 계속 조는 거야. 대놓고 1시간 동안. 내가 너무 열받아서 야! 이랬거든. 다음 시간에 두 명이 나갔어. 두 명이 상처받았나 봐. 나갔어. 졸지 마. 알겠지? 오우씨. 졸지 마. 졸지 말라고. 졸지 마. 야. 졸지 마,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3번의 두 번째 문제. 자, 세수 8xy가 등차수열이 이루어돼요. 8xy가 등차수열이에요. 얘가 등차수열 arithmetic progression이고,
세수 x랑 y랑 그 다음에 36이 등비수열이래요. geometric progression인데, 근데 양수 x, y를 구하시고가 문제란 말이죠. 아, 뭐냐면 이 얘기잖아. 우리가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에 대한 식을 썼다고. 등차 중앙 뭐였죠?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어떤 식을 써야 돼?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라고 식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뭘 써야 돼? 이거죠. 어떤 세수의 관계는 얘란 말이야. 그럼 걔가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전항과 다음 항의 곱이랑 같다는 얘기야. 즉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의 제곱은 y 제곱은 이꼴 얘랑 얘의 곱과 같다 36x다. 그냥 두 개 연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y 대신에 2x-8을 그냥 집어넣어서 또는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 그냥 x, y 구할 수 있더라. 그냥 그 문제네요. 그냥 별거 아니죠. 그냥 표현법입니다. 어떤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등비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은 전항과 다음 항의 곱인 거야. 곱인 거라고. 아, 쉽다.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칠판 불필 던지니까 내가 너무 찔려요. 찔려. 찔려. 자, 가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과 관련된 도형을 얘기하면서 되게 중요하다. 여기 막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거거든. 등차 수열과 관련된 도형은 3개야. 첫 번째는 직선, 두 번째는 사다리꼴, 세 번째는 삼각형. 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필기가 아마 되어 있었을 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중에서 혹시라도 야, 저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영상 살짝 돌려보시면 돼요. 그쪽 파트만. 그래서 등차 수열과 관련된 도형은 3개였어. 직선, 사다리꼴, 삼각형. 그런데 등비수열과 관련된 도형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거든. 그래서 그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게요. 딱 하나인데 이제는 등비수열과 관련된 도형이야. 등비수열 관련된 도형. 등비수열 관련된 도형. 작년에 가르쳤던 후배 중에서 이제 후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죠. 제자 중에서 이름이 도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도영. 성이 기신데 기도영. 수학에 도영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 맨날 도영 할 때마다 계속 모든 애들이 계속 걔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수업할 때 이 도영이란 말을 내가 잘 안 썼어. 자꾸 쓸 때마다 쳐다봐가지고 계속 그림 이렇게 했는데 도형이죠. 도형. 이 등비수열 관련된 도형은요 딱 하나 정도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데 그 하나가 두 가지 상황을 다시 뻗어나가거든. 내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60도야. 60도. 그러니까 60도가 되는 상황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어요. 원이. 근데 이제 또 다른 원은 이쪽에 또 이렇게 접하면서 이 선과 이 선에 또 접해. 다 서로 접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원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접해. 이렇게. 여기도 또 접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들이 계속 있는 거지. 원들이. 그러면 이 원들의 반지름의 길이는 등비수열이야. 물론 반지름도 등비수열이면 넓이도 등비수열이겠죠. b가 같다는 얘기는 닮음. 길이 b가 a 대 b가 되면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이니까 그럼 얘의 길이가 공비 r이면 넓이의 공비는
R 제곱이 될 거야. 어쨌든 이건 등비수열이야. 자,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얘가 등비수열처럼 보여야 되거든. 왜냐면 등비수열이란 B가 일정한 수열이죠. 이것은 계속 도형들이 일정한 B로 나열된 거라고. 닮은, 그치? 계속 닮은 그 도형에 닮은 B가 계속 일정하다고. 이거를 확대 축소한 개념들이 계속 여기에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B가 같은 도형이 나열되어 있다, 등비수열이 있구나 까지는 직관적으로 일단은 느낌은 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 그럼 이게 왜 등비수열이고, 그럼 일정한 그 B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선이 원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까지 그어서 수직인 거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러면 다시 이 두 접선에서 만나는 교점에서 원의 중점까지 이렇게 쭉 이어버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60도였다는 얘기는 이게 절반이니까 여기는 30도인 거죠. 그러니까 30도고 90도, 여기가 60도가 되는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를 그냥 편의상 1이라고 볼게요. 1. 그럼 얘가 1이면 요 길이는 2가 될 거야. 왜? 특수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이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도 x가 되겠네. 반지름. 여기는 반지름 1인 거고. 됐죠? 아, x 어떻게 구하는데? x 대 요 길이 x 더하기 3, 얘 대 얘의 길이가 몇 대 몇인 거다? 1대 2가 돼야 된다 는 1대 2죠. 그렇게 해서 내항끼리 곱이랑 내항끼리 곱이 같다를 이용해버리면 x는 3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등비수열인 거죠. 공비가 얼마야? 3인 거라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그쵸? 공비는 3인 등비수열인 거야. 아, 60도가 되는 상황에서 원들이 이런 식으로 매접하는 원들이 쭉 되어 있으면 외우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뭐 공비가 3이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도했다까지 알아주는 게 좋고, 그 방법을 모른다더라도 느낌으로 얘는 뭐다? 등비수열이다 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아. 왜? 자주 나오니까 이 상황은.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하나를 더 해볼게.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야. 어차피 60도밖에 안 남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원은 이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접하고 있는 거야. 다음 원도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런 식의 원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등비수열인 거죠? 그치? B가 일정하게 도형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등비수열인 건데, 그럼 이거의 공비는 얼마냐? 똑같이 푸는 거죠? 얘랑 똑같이 이렇게 중심 쭉 이어주고 수선 내려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1로 놓자. 그 여기는 2가 될 거고, 이 길이 모르니까 x, 그럼 여기는 똑같은 반지름 x, 그러니까 x 대 2 플러스 x가 1대 2다 해주면 x2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 원들은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는, 즉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야. 됐나요? 이 두 가지는 상황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니까 도형과 관련된 등비수열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놈들이 거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느낌까지 알아두세요. 아, 이런 식의 그림이 있으면 아, 얘는 등비수열과 관련된 도형이다, 등비수열과 관련된 놈이다 까지는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B가 일정하면 등비수열인 건데 13-4번 문제입니다. 4번 실수하기가 되게 쉬운 문제라서 살짝 주의하셔야 돼요. 살짝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볼게요.
한 편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었고요. 이 정사각형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각 변에 평행한 두 쌍의 가로줄과 세로줄을 넣어서 9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이 중에서 가운데를 떼어내는 시행을 1회의 시행이라고 하자. 이 일을 남은 8개 정사각형에 대해서 반복하는 시행을 2회의 시행이라고 하자. 그러면 20번 반복한 후 남아있는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죠. 처음에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인 그러한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가지고 3등분을 또 이쪽도 3등분을 해서 9개의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버린 거라고. 그게 1회의 시행인 거야. 그러면 남은 정사각형이 8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8개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거죠. 얘도 요렇게 잘라서 여기를 또 갖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갖다 버린 게 두 번째 시행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각각 또 이렇게 도형이 또 만들어질 텐데 그럼 얘를 가지고 또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20번을 반복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남아있느냐. 자, 이 문제인데 분명히 등비수열은요 B가 일정한 수열인 거야. 그럼 이거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전체의 9분의 1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나요? 한 번 할 때마다 그 사각형의 9분의 1을 갖다 버리는 거니까 한 번 시행할 때마다 9분의 1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9분의 8이 남는다.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인 거야? 9분의 8인 거라고. 9분의 8을 남기는 거니까. 그럼 얘는 공비가 9분의 8인 수열에 20번 반복한 결과를 구하는 건데, 자, 이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 도대체 첫 번째 항을 뭘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그 원래 정사각형 넓이는 16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런 거냐면 문제 제일 끝에 봐요. 20번 반복한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럼 20번 반복한 후에 밑줄 그었고요. 20번 반복했다. 그걸 뭐로 볼까요? 그냥 20번째 항으로 보면 되죠. 20번 반복했다니까 그럼 걔를 20번째 항으로 보는 게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밑줄 그은 거에다가 A20이라고 적어보세요. A20. 20번째 항이다. 20번 반복한 거를 A20으로 본 거죠. 따라서 A1은 뭐야? 한 번 시행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A20을 20번 반복한 시행으로 본 거니까 그럼 첫 번째는 한 번 반복한 시행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나 얘기니? 원래 넓이가 16이었는데 한 번 반복해주면 거기다가 9분의 8을 곱하는 거잖아. 9분의 1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A1은 16 곱하기 9분의 8인 거야. 이게 A1이라고. 그럼 A2는 다시 여기에다가 남은 거에 9분의 1을 또 버리는 거니까 남은 거에 다시 9분의 8을 또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다시 여기다가 9분의 8 곱한 거야. 16 곱하기 9분의 8의 제곱이 두 번째 항인 거라고. 그러니까 20번째 항은 얘가 이거니까 20번째 항은 16 곱하기 9분의 8의 20제곱인 거죠. 물론 정리를 해야 돼요. 지수의 빛은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써주면 될 거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많이 실수한다고. 첫 번째 항을 16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막 실수한단 말이에요. 또는 막 헤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20번 반복했다를 20번째 항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첫 번째 항은 한 번 시행한 결과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리는 게 없을 거야. 헷갈리는 게 없을 거야. 우리 이제 하나의 주제가 끝이 났고요.
조금 더 할게요. 조금 더 할게. 하나의 주제가 끝이 났는데 등차수열 할 때도 앞부분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뒷부분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 그럼 이제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부터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였잖아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값이 나열되어 있다면 평균 곱하기 개수로 합을 구할 수 있다. 값이 쭉 나열된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였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첫 번째 말고 뭐 공차 알고 항의 개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합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n 2a 더하기 n-1t였어요. 이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었고 그 합은 어떻게 보면은 가우스가 10살 때 생각했던 그 방법, 그치? 첫 텀과 끝 텀을 다 더하면 값이 똑같으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풀었던 거. 우리는 뭐 사실 원리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떨 때 얘를 쓰고 어떨 때 얘를 쓰는지만 알면 됐었다라는 거였잖아. 그러면 등비수열도 합을 구하는 공식은 있을 거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합을 구해보고 그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귀납적인 생각을 통해서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13-5번 문제입니다. 13-5번에 보면은 첫 번째 다음과 같이 나열된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해서 땡땡땡땡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근데 약간 좀 이거는 좀 주의할 게 이거 전체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일까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죠? n이니까 n개인가요? 아니죠. 왜요? 어디부터야? 2분의 1의 0제곱부터야. 그러니까 0부터 n까지니까 실제 이 문제는 요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1개인 거라고. n 더하기 1개인 거예요. 마지막에 n으로 끝났다고 해서 n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치?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1개인 거야. 자, 아무튼 요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합이니까 얘를 썸이라고 할게요. S라고 할게. S. 등비수열 합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를 나열하는 거야. 공비 얼만데? 얼마를 곱하면 내가 된다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S를 나열해보자고. 그런데 나열해서 뺄 거거든요. 그럼 빼기 위해서는 같은 동류함끼리, 그러니까 차수가 같은 놈들끼리 서로 삭제가 될 거기 때문에 한 칸 밀려서 써주는 게 좋아. 한 칸 밀려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를 여기다 한 칸 밀려서 써주면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제곱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를 그냥 위치상 한 칸씩 밀려 쓰자 이거지.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물론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더하기 1제곱이 될 거고 물론 그 앞에는 얘가 있을 거예요. 걔는 요 앞에 거랑 얘랑 곱한 거야. 그쵸? 상상이 가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이게 한 가지 밀려서 써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은 값이 나와서 두 식을 서로 어떻게 하면 빼버리면 두 개를 서로 빼버리면 얘가 3세가 된다고. 그러면
두 놈을 빼버리면 S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2분의 3S가 나오네요. 그럼 그거는 다 빼버리면 이거 싹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더하기 1제곱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합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2분의 3의 역수를 곱한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과인데, 자,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푸는 거는 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자? 공식으로 외우자는 거야. 아, 원리는 이렇지만 문제 풀 때 우리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공식을 외워서 푼다 이거죠. 그러면 걔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유도를 해보는 거죠. 어떤 등비시설이 있는데, 그럼 그 등비시설을 이제 유도하는 거야, 이제는. 유도해보자고. 자, 우리는 보통 합을 구할 때는 SN이라고 쓰잖아요. 그것은 이제 항이 몇 개인 거니? N개인 거라고. 항이 N개인 등비수열을 나열했어. 그러면 SN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부터 땡땡땡땡. 그럼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죠. SN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R에다가 뭘 쓸 거다? 여기다가 뭘 곱하자? R을 곱하자. R 곱하기 SN을 나열해서 쓰는데 한 칸 밀려서 쓰자 이거죠? 그럼 한 칸 밀렸으면 얘가 R을 곱했으니까 AR이 되고, 그럼 이놈은 R 곱하면 AR 제곱이 되고, 땡땡땡땡, 그러기는 AR의 N-1 제곱 똑같은 게 있고, 한 칸 밀려서 쓰면 A 곱하기 R의 N 제곱인 거다. 아, 두 개를 빼버리면 1-R 곱하기 SN이 되고요. 그럼 빼버리면 다 지워지고 A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제곱만 남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SN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1-R로 양변 나눌 수 있을까? 그거는 이놈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야. 0이 아닐 때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야 돼요. R이 1이 아니라면, 그럼 얘가 0은 아니니까 양변을 1-R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R이 1이 아니면 SN은 뭐가 되는 거야? 1-R분의 요거 A로 묶어버리면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물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어차피 분모 문제에 똑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그 다음에 R이 1이면, 근데 생각해봐요. R이 1이면 얘가 A인 거고요, 얘도 A인 거고요, 얘도 A인 거예요. R이 1이니까. 그럼 A를 N번 더한 거니까 그냥 R이 1이면 N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그럼 요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인데, 공비가 1인 경우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냥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첫 번째 항에 N개가 있다, NA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공비가 1이 아니면 그냥 이식 아니면 이식을 쓰면 되는데, 또 둘 중에 뭘 쓰는 거냐? 항상 분모는 양수인 게 좋잖아요. 분모는 무조건 양수인 게 좋잖아. 분모가 음수가 안 예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된다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R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인 거고, 얘는 분모가 양수일 테니까 공비가 1보다 클 때 써주면 돼요. 식은 정리됐죠? 자, 근데 있잖아. 그런데 등차수열은요, 그나마 괜찮은데 등비수열은 이거 이 식 그대로 암기하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요. 다시,
등비술 한 번은 공식을 얘기해봐라 라고 불렀다 내가 학생한테 얘야 너 공식 외우고 있지? 너 등비술 한 번은 공식 말해봐 라고 딱 했어.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등비술 하면요 공비가 1이 아니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나한테 혼난다고. 왜 혼나냐면 등비술 하면요 언어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사랑해야 돼. 다시 등비술 하면요 1 마이너스는 괜찮아. 그냥 빼기 마이너스 괜찮아.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에 자, 저 n은 뭘까요? n은 항의 개수입니다. n은 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요 n은 항의 개수다. 이놈 때문에 이거 그냥 자체로 암기해버리면 나중에 헤맨다고. 물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아, 요 n이 의미하는 것은 항의 개수다. 항의 개수다.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n은 항의 개수입니다. 자, 지금 공식을 암기합니다. 암기하는데 그냥 문자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암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술 한 뭐냐?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 항의 개수 제곱입니다.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n은 항의 개수인 거고. 됐나요? 언어적으로 암기하세요. 수식 자체로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됐니? 자, 암기가 되었죠? 이 정도는 쉽게 암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머리 좋으니까 이 정도 쉽게 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울게. 다시 이건 지우고 이거 지우고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였거든요. 이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였는데,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등비수의 합이잖아요. 공비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얘기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원래 합을 구하는 공식을 그냥 만약에 써보면 등비수열 합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그렇죠? 또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합 구하는 공식이었는데, 그럼 이때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이 식을 쓸 거 아니야, 그쵸?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이걸 외워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식을 쓸 때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 얘는요, 분모는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입니다 라고 쓰란 얘기죠. 이게 연습이 돼야 돼. 다시 손가락으로는 숫자를 막 쓰는 거야. 손가락으로 숫자를 쓰는데 미친놈처럼 손가락으로 숫자를 쓰는데 입으로 중얼중얼 대라고. 동시에 그게 헷갈리지 않게끔 그게 연습이 돼야 돼. 그치? 쓰면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쓰고 정리는 그 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정답 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문제 2번 1 더하기 이제 복소수예요. i의 제곱 땡땡땡 i의 100제곱까지 합을 구하시고 문제인데, 자, 우리 과거에는 그냥 순환성에 의해서
그냥 뭐 4개씩 묶어서 어떤 값을 구했지만 이제는 이거 등비수열이 합인 거고 사실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i 항의 개수는 몇 개? 101개다. 어쨌든 뭐 i는 뭐 숫자를 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합을 구할 때 그냥 둘 중 아무거나 쓰면 돼요. 생각나는 거. 얘는 분모는요 그냥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이렇게 중얼중얼대라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101개. 이렇게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i의 101제곱은 얼마죠? i죠. i 4제곱이 1이니까 101을 세로 넣으면 나머지가 1. 그러니까 i 101제곱은 i. 그러면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니까 약분되네. 그냥 1이구나. 세 번째 2, 4, 8, 16부터 땡땡땡 1024까지의 합을 구하는 건데 1024는 2의 몇 제곱이니? 2의 10제곱이죠? 2의 10제곱.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은 2고 공비도 2고 항의 개수는 10개인 등비수열 합이니까 역시 공식에 의해서 공비가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요 식을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중얼중얼 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 1이니까 그냥 곱해주면 2의 1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물론 2의 11제곱 구해서 최종적인 숫자를 써주면 2046 나오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만든다고 했고 여긴 계산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열 파트는 다 계산단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느냐 그거는 처음에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 거야. 내가 습관을 잘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너무 수식에 의존하지 말고 말로 중얼중얼 대면서 의미 파악하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과제할 때도 이 13-5번 문제 풀 때는 중얼중얼 대면서 푸세요. 저 엄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중얼중얼 됩니다. 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중얼중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공비가 양수인 등비설이 있대요. 공비가 양수인데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했더니 20이고 네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 80이라고 한다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보면 두 번째 항이랑 A2랑 A4를 더했더니만 20이다. 네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더했더니만 80이다. 근데 등비설인데 이 등비설에서 N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등비수열은 B에 대한 관계로 봐야 돼요. B에 대한 관계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등비수열이니까 얘랑 얘가 항이 두 개 차이잖아. 항이 두 개 차이라는 얘기는 요 놈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얘랑 얘도 항이 두 개 차이니까 여기도 R의 제곱 곱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값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해주면 항이 두 개씩 밀린다는 얘기니까 A4 더하기 A6인 게 맞다고.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우린 다음과 같이 R의 제곱은 이꼴 4가 됩니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헷갈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R 제곱을 곱했다는 얘기는 등비설은 항이 두 개씩 뒤로 밀리는 거라고. 여기다가 R 제곱을 곱하는 순간 항이 두 개씩 뒤로 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R 제곱은 4라는 얘기고
당연히 공비가 양수입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R은 2인 거네요. R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A2는 A 곱하기 R이죠. A4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데 R 대신에 2를 집어넣어주면 2A와 8A를 더해보니까 얘는 10A란 얘기고 그게 20이다. A도 2가 되는 거네요. 그럼 끝났다. 첫 번째 B고 공비도 2인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합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이제 말로 중얼중얼 대라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그러면 정리해주면 1번 정답 나온다. 됐다 그쵸? 두 번째 문제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서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33이라고 한다면 첫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도 역시 비슷한 상황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합에 대한 수열은 나중에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 가르쳐준다고 했고 하지만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자 이거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그냥 식 자체를 써주면 등비수열에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식을 한번 써보자고. 두 번째 거를. 그럼 걔는 뭐야? S5를 말하는 거죠.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S5는 그냥 이제는 R-1분의 이렇게 쓰자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걔가 1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S10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S10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그게 33이래요. 우린 그럴 때 15항까지 합 S15 R-1분의 A 곱하기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시고가 문제 이거라고요. 자, 주식을 연립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거를 X제곱에서 1을 뺐다면 뭐 이따위 거를 물어봐. 그쵸? 이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때는 사실은 이제 용어는 합차 공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차합 공식으로 쓰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뺄셈 먼저 쓰는 게 좋아요. 플러스 뭐보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인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인 거야. 알고 있는 기초식이잖아. 내가 이 식을 왜 얘기를 했느냐. 이 식과 이 식을 잘 보면 치환해봐. 치환. R의 5제곱을 X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R-1분의 A 곱하기 X-1인 거야. 그럼 R의 5제곱이 X면 요 R의 10제곱은 뭔데요? X제곱인 거잖아요. R의 15제곱은 X 세제곱인 거잖아요. 뭔 말이니?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이걸 인수분해해주면 주어진 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식도 R-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을 X로 보면 그 얘는 X 세제곱 빼기 1인 거니까 그것은 R의 5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꼴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제 끝났잖아. 끝났다고. 얘가 얘죠? 그럼 그게 1이래요. 그 이게 1이니까 얘가 33이란 얘기야. 그 얘가 33이면 R의 5제곱은 3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래 5제곱이 32가 되면 아래 5제곱이 32가 되면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이꼴 얘가 이놈인 거니까 1인 거고 그럼 아래 10제곱은 이거의 제곱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아래 10제곱은 2의 10제곱이야 1024 그럼 주어진 식은 1024 더하기 아래 5제곱은 32 더하기 1 이게 최종 정답인 거라고. 결국에 등비수열에서 SN, N1까지야 SEN, S3N, SN, SEN, S3N의 그 관계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해서 서로 나눠서 값을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전체를 전개해서 연립하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치환해주면 서로 약분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약분되는 관계가 되더라. 그게 두 번째 문제였던 거야.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등차랑 역시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난 등차 수열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AN과 SN의 관계는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고 그런데 N은 2 이상이다. A1은 S1이다. 등차 수열에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일 때 성립하는 식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수열이든 관계없이 그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인 거죠. 무슨 수열이든 관계없이 SN은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고 그럼 거기다가 SN-1을 빼주면은 그냥 A 넣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2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청소 첫 번째는 S1과 똑같은 거다. 이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이었고 이건 등차 수열을 성립하는 식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되는 그러한 관계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도 얘랑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13-7번 문제인데 7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SN이 첫 번째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면 AN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SN에서 AN 구할 때는 이 식에다가 그냥 똑같이 그냥 써주면 돼요. 똑같이 AN은 똑같이 쓰는 거야. SN에서 그러니까 SN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 SN-1이니까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걸 빼는 건데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서로 지워질 거고요. 여기서 여기를 잘 못 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3의 n제곱은 얘는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랑 같죠. 지수법칙이잖아요. 3의 n-1제곱이 3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3의 n-1제곱 어떻게 보면 1 곱하기 3의 n-1제곱인 거잖아. 얘를 뺐다는 얘기는 3의 n-1제곱이 3개가 있는 거에서 하나를 뺀 거야. 그러니까 3의 n-1제곱은 2개가 남는 거죠. 맞아요? 헷갈리면 치환하세요. 이거를 A라고 치환하면 3A에서 A를 뺀 거니까 2A인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인 건데 우리 똑같이 쓰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쓴 거고 그것은 n은 2 이상이다. 반면에 A1은 S1이니까 S1 1 집어넣어주면 2다. 그런데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얘랑 값이 어때요? 값이 같죠? 값이 같으면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A에는
그럼 2 곱하기 3의 n-1제곱인 거죠. n은 1부터 성립하는 그런 값이구나 라고 하는 게 최종 정답입니다. 나 거듭말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풀어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이렇게 풀지 않을 거라고 했어. 아직은 우리는 기초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편법 쓰지 않는 걸로 그냥 할게요. 편법 안 쓰고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 나갑시다. 첫 번째 문제 2번 로그 2의 SN에서 1을 뺀 거가 n과 똑같은 상황에서 AN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 1번과 2번은 같은 문제예요. 왜 같은 문제냐? 얘를 지수로 바꾸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지수로 바꾸면 밑 2의 n제곱은 이꼴 진수인 SN-1인 거죠. 그러니까 SN은 2의 n제곱 더하기 1인 거네요. 그럼 이제 얘랑 똑같은 문제야. SN이 이거일 때 1반항 구한 거, SN이 이거일 때 2반항 구한 거.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2의 n제곱 플러스 1에서 빼기 2의 n-1제곱 플러스 1을 빼는 거다. 그럼 1 사라지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n-1제곱에서 2의 n-1제곱 빼는 거니까 2의 n-1제곱이다. n은 2 이상이다. 하지만 a1은 s1과 똑같으니까 1 대입한 3이다. 라고 했더니 이놈은 1 대입한 값이랑 얘랑 값이 다르잖아.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쓰면 그게 정답인 거죠. 자, SN과 AN의 관계없고요. 등차 수열할 때랑 똑같이 푼 겁니다. 그냥 원래 식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완전 같은 방법으로 그냥 수열만 등비 수열 이것뿐이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쉬운 거 끝났습니다. 등비 수열에서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야. 지금 하게 될 복리법과 관련된 원리학계. 자, 일단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아니야. 너희들의 세계.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세계와 어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 우리는 돈 관리를 안 하잖아요. 우리 돈 관리를 안 한다고. 근데 어른들은 돈 관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쨌든 돈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든 은행에 돈을 집어넣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진 돈을 계속 불리려고 노력을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쓸까를 구비하지 어떻게 돈을 더 불릴까를 구비하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용어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지금 하는 게. 왜? 친숙하지 않은 어른들이 보통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복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수함수라든가 또는 그냥 상용로그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수 파트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복리법. 기본적인 복리법은 이거였잖아. 복리법. 가장 기본적인 복리법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었던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들은 복리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은 이런 거죠. 내가 1000만 원이 생겨서 그 1000만 원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 돈을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얘가 20%의 이윤을 주겠대.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 돈은 얼마로 풀어나는 거다?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가 풀어나면. 맞아요? 1%가 뭔데요? 1%는 0.01, 100분의 1이잖아요. 10%는 0.1인 거죠. 그러니까 20%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요 R 대신에
0.2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니까 1000에다가 1.2를 곱한 거야. 1200이야. 그럼 이게 한 번 더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다?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 금액의 20%가 더 증가하는 거니까 1200만 원의 20%더 증가하면 14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1440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1.2를 곱하고 또 1.2를 곱한, 그러니까 얘는 1000 곱하기 1.2의 제곱을 곱했던 상황인 거야. 이게 복리법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리법에서 얘를 돈과 관련지어서 생각한다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A는 원금이라고 불러요. 원금. 그냥 처음에 갖고 있던 그 쌈짓돈, 그쵸? 코 묻은 그 돈, 원금. A는 원금이에요. 원금. R은요, 이율이죠. 이율. 몇 퍼센트냐? 1%면 0.01, 12%면 0.12. 됐죠? R은 이율인 거고, 그럼 N은 뭐죠? N은 횟수였어요. 횟수.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원금 A를 집어넣었을 때, R이라는 이율이 있다면 그것이 N번 지났을 때 그 금액은 얼마로 불어나겠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라고. 물론 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때는 R이 음수의 개념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기본적인 복리법인데, 그런데 이제 정기적금이라는 게 있다고. 정기적금. 그거는 내가 처음에 돈이 1억이 생겨가지고 1억을 한꺼번에 은행에 집어넣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기적금은 같은 기간에 매번 돈을 집어넣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그냥 1000만 원씩 매년 1월 1일 날 2020년에도 1000만 원 집어넣고 21년에도 1000만 원 집어넣고 22년에도 1000만 원 집어넣고 매년 같은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같은 돈을 집어넣었을 때 2030년 됐을 때 내가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 자체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그 등비수열의 합의 개념이 될 거라고. 그게 소위 말하는 원리합계에 대한 문제예요.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 원금, 이자, 원리의 합계. 원리합계. 대략적인 이해는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용어들, 복리이다, 원금이다, 이율이다, 뭐 N년 후다, 이런 개념들이 친숙해질 필요는 있는 거라고. 이게 친숙해져야 되는 용어인 거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이 2021년이에요. 2021년이야 그냥. 근데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 그래서 매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내가 1000만 원씩을 집어넣었어.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이때 돈을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은행에. 이때도 돈을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은행에다가. 이때도 1000만 원을 집어넣었어. 은행에다가. 근데 돈은 2023년 12월 31일 날 찾는다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년이 지난 거야. 그냥 1년이 지난 거야. 선생님, 이게 어떻게 1년이죠? 1년인 거예요. 왜요? 2023년 12월 31일은 2024년 1월 1일과 똑같은 거야. 둘은 똑같은 거야. 맞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얘는 언제냐면 2023년 종로에서 보신각종 치잖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이번에 팽수가 쳤대. 봤는데 여기 봤죠? 팽수가 이렇게 치던데. 그러면은 그 팽수가 이렇게 보신각종을 딱 치기 바로 그 0.000000001초 전이 12월 31일인 거고요. 저걸 딱 친 순간이 1월 1일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은 0.000000001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둘은 시간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그냥 둘은 같은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은행 이율이 그냥 좀 비싸. 20%야. 이율이 20%라고 생각해 보자고. 자,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 은행은 1년에 20% 이자를 주겠대. 그리고 나는 3년 동안 돈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돈 언제 찾아요? 23년 12월 30일 돈을 찾을 거야. 그러면 도대체 난 은행에서 얼마를 찾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보자. 이때 집어넣은 돈은, 이 1,000만 원은 은행에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쵸? 이때 찾을 거니까 1년 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 붙겠죠.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20%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년 후니까 이 금액은 뭐가 돼? 1000 곱하기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집어넣은 돈에 대해서는 이 돈은 2년 뒤에 찾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때 찾을 거니까. 그러면 이때 집어넣은 1,000만 원은 은행에 2년 동안 섞여주는 거니까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2번 붙어야 돼. 그러니까 요 1,000만 원은 은행에서 찾을 때는 얼마로 불어나 있어? 1000 곱하기 1.2의 제곱으로 불어나 있고요. 그럼 이때 집어넣은 돈은 3년 뒤에 찾는 거니까 이자가 3번 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 금액은 1000 곱하기 1.2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럼 나는 이때 은행에서 얼마를 찾을 수 있다? 이 세 개의 합, 뭐다? 등비수열의 합이죠. 첫 번째 항은 1000 곱하기 1.2가 되고 공비는 1.2, 항의 개수는 3개인 등비수열의 합만큼의 금액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원리합계의 기본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 일단 기본적인 개념, 2023년 12월 31일은 2024년 1월 1일과 그냥 같은 시간인 거야. 그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건 인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1년, 2년, 3년 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일반화를 시킨 문제, 13-8번 문제로 전할게요. 자, 똑같은 문제야.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 용어만 일반화 시켜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만 일반화 시켜서. 자, 문제 볼게요. 8번입니다. 기본 문제 8번. 연이율은 R이래요. 연이율 R.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연이율 R이다. 그쵸? 만약에 20%면 R은 0.2란 얘기죠. 매년마다 복리다. 복리. 자, 복리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리법. 매년 초에 A1씩 적립했다. 그러니까 2020년에도 A를 넣고 21년에도 A를 넣고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매년 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럴 때 N년 말에 적립 총액은 얼마가 되느냐, 즉 N년 말에 돈을 찾겠다면 얼마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합계 문제는 항상 다음과 같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요거는 필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쓸 때는요, 위에는 시간을 쓰는 거고요, 아래는 금액을 쓰는 건데 항상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쓰는 게 좋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매년 초에 A1씩 적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 위에는 시간이야. 1년 초에 A, 그 다음에 2년 초에 A, 이렇게 앞에 거 2개를 쓰라고. 그 다음에 땡땡땡 가운데 비워놓고 끝에 거 2개를 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돈을 집어넣는 거니? N년 초까지 돈을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끝에 거 2개는 그럼 N-1 초에도 A를 넣고 N년 초에도 A를 넣는 거야. 이렇게 항상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씁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N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N년 말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n년 말은 뭐랑 완전 똑같은 거다? n 플러스 1 초랑 똑같은 거라고. 2023년 말은 2024년 초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n년 말은 이꼴 n 플러스 1 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돈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제 생각해봐. 그럼 모든 금액을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 이때의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라고. 맞죠? 가치로 바꾸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A가 N년 초니까 A 곱하기 N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진짜 무식한 거지. 그건 무식한 거잖아. 선생님의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받았던 월급이 무슨 뭐 한 달에 뭐 5만 원 막 이렇다고 얘기를 막 들었거든. 그때는 그 5만 원이 되게 큰 돈이었단 말이야, 한 달에. 지금은 5만 원 가지고 뭐해요? 할 건 있죠, 그쵸? 하지만 그게 큰 돈은 아닌 거잖아, 5만 원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잖아. 선생님도 어릴 때 새우깡 한 봉지가 100원이었단 말이야, 한 봉지가. 지금은 100원 가지고 깎아를 해 먹을 수 없잖아. 불량식품도 100원보다 더 비싸잖아. 그런 개념인 거죠. 돈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통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만큼 돈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10억을 받았어. 되게 큰 돈이잖아. 그래서 받았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 근데 막 훔쳐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느 깊은 땅 속에다가 꼭꼭 숨겨놨어. 근데 그게 갑자기 까먹었어. 근데 갑자기 죽기 전에 한 60년 뒤에, 너희들은 더 오래 산 거니까 한 150년 뒤에 갑자기 회광반쪽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얘들아 내가 땅 속에 10억도 기억이 안 나. 엄청나게 큰 돈을 묻어놨다. 가서 팔아. 자식이 5명인데 5명이 그걸 판 순간 아버지를 욕하겠죠. 왜요? 고작 10억이 붙어 있는 거라고. 왜?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이 금액들은 전부 다 미래의 가치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 이윤이 R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집어넣은 돈은 N년 말에 찾을 때는 N 플러스 1년 초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야? 한 번 붙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은 뭘로 바뀌어?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바뀌는 거야. 복리법. 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금액은 얼마로 바뀌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얼마로 바뀌냐?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땡땡땡이라고 써주면 돼. 왜냐하면 등비수열 합구원 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뭐만 알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n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항인 거니까, 그래서 공비는 뭐다? 1 플러스 R이다. 그러면 총합은 공비 1 플러스 R이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얘가 첫째 항이라고요. A 곱하기 1 플러스 R.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n개,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결국 원리 합계가 된다. 됐나요? 그러면 왜 굳이 앞에 거 2개를 쓰느냐? 그거는 앞에 거 2개 쓰는 이유는 문제가 꼭 계속 A1C가 넣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 넣는 돈들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앞에 거 2개를 쓰는 거고요. 뒤에 거 2개를 쓰는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놈이 결국 첫 번째 항으로 바뀌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으로 바뀌는 거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규칙을 알기 위해서야. 그래서 항상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쓴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에 요구하는 시점의 가치로 복리법에 의해서 다 환산시킨 결과를 써서 그 총합을 구하면 되더라. 이게
원리합계를 푸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익혀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 선생님 저 이해 안 되니까 고등 올라가서 할래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그냥 너희들 알지 하면서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어. 여기는 힘들어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난 그나마 친절하게 얘기를 했잖아. 이해되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하나 더 풀어볼게. 자, 이제는 실생활 응용 문제 13-9번 9번 240만원 하는 컴퓨터를 사는데 컴퓨터를 샀어. 240만원짜리. 그런데 우선 반값만 지불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한 달 뒤부터 일정한 금액씩 6회로 나누어 갚기로 하였다. 상황 파악은 되죠? 월이율은 0.3%래요. 그리고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한다면 매월 갚을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항상 위에는 시간, 아래는 금액을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준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기는 현재, 아래는 금액. 자, 현재 갚을 금액은 얼마인 거니? 120만 원인 거죠. 원래 240짜리인데 반은 지불했다고 했으니까 현재 갚아야 되는 금액은 120만 원이야. 그냥 만 원 생략해서 현재는 120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언제부터 갚는 거다? 한 달 뒤부터 갚는 거니까 이 한 달 뒤에 갚는 것을 1회라고 할게요. 그래서 1회에 A를 갚은 거야. 그리고 2회에도 A를 갚는 거야. 땡땡땡. 항상 앞에 2개, 뒤에 2개. 그러니까 5회 때에도 A를 갚아야 되고 6회에도 A를 갚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6번에 나눠서 갚는 건데, 그쵸? 만약에 갚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가 야 20만원씩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괘씸한 놈인 거잖아. 그치? 원래 120을 내야 되는데 내가 딜레이 시켜준 거야. 그쵸? 내가 너 그냥 나눠서 갚아라고 딜레이 시켜준 거야. 근데 20만원씩 이렇게 날 주겠다라고 한다면 너 도둑놈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용인할 수 있나?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120억을 빌려준 거라고 친구한테. 120억을. 근데 그 친구가 돈을 갚는 거야. 10년 뒤에 20억. 10년 뒤에 또 20억. 그래서 60년 동안 20억씩 나눠서 갚은 거라고. 미친놈 말이야. 너 미친놈 아니야? 우리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더 받아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나눠서 갚은 거니까 너 한 달에 50만원씩 내라. 50만원씩 내라. 6번 동안. 그럼 판매자가 미친 거죠. 그럼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합리적인 절충안은 뭘까? 합리적인 절충안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120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건 정상인 거니까 내가 120을 갚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은행에 집어넣을게. 그리고 너는 실제로 A번씩을 은행에 집어넣어라. 한 달 뒤부터. 그랬을 때 딱 돈을 갚은 그 시점에서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은행에서의 이때의 돈의 가치와 매번 돈을 집어넣은 것들을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을 때의 가치가 서로 같게끔 만든다면 누구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치? 그 합리적인 이유를 여기서 0.3%로 생각하자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가급적이면 돈은 미래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는 게 좋거든. 그럼 언제로 비교하는 거야? 이때로 가치로 바꾸면 돼. 왜? 6회 때 돈 갚으면 이제 그냥 이 둘은 더 이상 마주칠 일은 없어. 반품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 가치로 바꾸는 거죠. 모든 돈을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행 이율은 0.4%인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A예요. 이때 가치로 돈을 바꿀 거니까. 맞아? 어차피 6개 때 돈 받으면 그냥 더 이상 끝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다음 뭐 700대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A인 거죠. 그럼 이 금액을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율은 0.4%잖아. 아까 1%가 0.01이었어. 그러면 이 A는 뭘로 바뀌어? A 곱하기 1.004가 되는 거잖아. 0.4%. 저 1%가 0.01.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왜요? 등비설합은 첫 번째 항과 공비, 항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집어넣을 때의 총 가치와 내가 처음에 받을 12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돈의 가치는 뭐가 된 거야? 120 곱하기 이때는 6개월 뒤야. 그쵸? 1개월, 2개월, 2회 때가 2개월. 그럼 6회 때는 6개월 뒤죠. 그럼 이자가 6번 붙어야 되는 거잖아. 120 곱하기 1.004에 6제곱이 된다고. 그리하여 이 둘이 서로 둘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의 통합은 이제는 공비는 1.빵빵사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 이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곱하기 1.빵빵사의 6제곱이랑 같더라. 그렇게 되는 A를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요, 제일 끝에 1.004에 마이너스 6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0.6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1.004의 6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양변을 1.004의 6제곱으로 나눠주면, 즉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왜? 문제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주어진 식은 A 곱하기 분모는 0.004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로 나눴으니까,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는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는 120. 이제 이거 대신에 문제에 0.9763이라고 돼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A 구하면 정답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 해보면 20만 3천 원 이렇게 나온대요. 요게 공립법을 푸는 방법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죠,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거 되게 습관 기르는 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 항상 앞에 거 2개를 써라. 앞에 거 2개. 그리고 뒤에 거 2개를 써라. 그리고 나서 일단 미래의 가치로 바꾸는 거야. 공립법에 의해서. 그래서 미래 가치로 바꿔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비교해주면 돼요.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고치면서 비교해주면 되고. 자, 쉬운 개념은 아니야. 일단 용어들이 친숙하지 않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들은 아니니까. 하지만 익숙해질 필요는 있고요. 이거 잘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 컴퓨터가 사실은 계산을 하겠지만 그래도 남한테 사기를 당하진 않게 될 거예요. 잘 못하면 나중에 막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막 해주는데 갑자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합리적인 소비를 못하게 된다고. 괜히 막 아는 체 하다가 네네네 그렇죠. 괜히 막 모르는데 목이 끄덕끄덕거리다가 괜히 막 좋다고 하니까 막 사가지고 사기당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현명하게 하려면 기본적 공립법은 이해하셔야 됩니다.